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수도권의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유동성도 큰 만큼 보다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관련 내용을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확진자 수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최근 며칠 새 이제 확진자 증가세가 상당히 좀 둔화하면서 100명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이제 200명대로 지금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실제 그 2월 29일 날 하루에 900명 조금 넘게 최대 정점을 찍었었는데요. 그 뒤로는 이제 500명대, 400명대,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는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는 130명대까지로, 100명대까지로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 네. 다시 또 200명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이 코로나19의 발병 양상은 지역사회에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퍼지는 것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는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신천지 교인들 집단 발병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집단 시설, 다양한 집단 시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병원 시설, 요양 시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그 밀접 접촉하는 그런 공간에서의 그 시설들에서 분명히 또 다시 예.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걸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집단 시설에서의 발병 가능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이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이 거주했던 경기, 인천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참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확산세가 더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짚어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콜센터에서 또 다른 콜센터로 확산이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콜센터와 같은 집단 시설에서 밀접 접촉한 상황에서의 작업 환경 조건 속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런 분들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당국뿐만이 아니라 집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고 철저하게 좀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콜센터 직원분들이 사는 곳도 다양하고 또 이게 주로 대중교통, 전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접촉자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던데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네. 합니다. 네. 사실 현재까지는 이 코로나19라는 게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밀접 접촉하는 상황에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그 침방울, 비말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감염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연구 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버스 안에서 다른 뭐 4.5m까지 떨어진 사람에게서도 확진자가 나왔던 그런 결과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네.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두세 달 지났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감염 경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콜센터 직원들이 주로 그 이런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감염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 부분은 참 대처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이 이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동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신도림역도 많이 이용하셨다고 하고 그렇다면 지하철을 탈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기침과 재채기를 통한 침방울 그것에 의한 감염이 주요한 그 경로이기 때문에요. 그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네. 대부분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피하는 것이 사실은 좋겠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마스크라는 거는 뭐 건강한 성인에서는 굳이 쓸 필요 없다라고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밀집 접촉한 공간에서 수십 분 혹은 1시간 동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마스크가 예방적으로 좀 필요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말 전파를 계속해서 강조해 네. 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인천에서 콜센터 직원과 바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50대 네.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는 네. 사례도 나왔는데 이 비말 전파의 감염의 그 힘이랄까요? 네.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진다고 볼 수 그래서 있을까요? 보통은 저희가 보통 1m 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길게는 멀리는 2m까지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스 안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또 공기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이것이 그 환기를 통해서 좀 더 멀리까지 퍼질 가능성도 완전히 네.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 아까 식사 바로 옆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마주보는 이 정도 거리면 1m, 2m 이내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먹는 경우에도 분명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확실히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침발 같은 것들이 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이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평상시에도 그런 그 예방책을 좀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콜센터 초기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외여행을 하거나 대구를 방문한 이력도 없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 감염 경로 파악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도 모르죠. 네. 그게 참 어려운 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역학조사를 당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신천지 교인 2명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로가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이 신천지 교인 2사람이 음성이었지만은 실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증상은 아주 경미하게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염력이 있던 주로 이제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 초기에 증상이 별로 없을 때 그 콜센터 직원이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사실은 가장 합리적으로 높은 가능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콜센터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하는 특성을 가진 직업군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시는지 네. 생각하신 게 있다면 설명해 네, 주시면 그 부분은 이제 보건 당국에서도 네. 특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사업장에서 네. 공통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직원들의 경우는 네. 출근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자가격리하면서 지켜볼 것. 네.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도 좀 유연하게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재택근무 이런 네.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좌석도 지금 현재는 아주 다닥다닥 밀접하게 붙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조정해야 네. 된다고 지침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예. 우리가 부스를 생각해 보면 자기 작업 공간의 좀 위쪽에 비말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좀 밀폐된 뚜껑 네. 같은 걸, 뭐 아크릴판 같은 거로 해서라도 네. 막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그런데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차단을 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그렇죠. 회사에 나와서 꼭 업무를 봐야 하는 직업의 그렇죠. 특성들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네. 정부에서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직장 네. 내에서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은 사실 중지하라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정도의 상황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출이 되고 감염이 될 만한 그런 기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 집회 금지,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것도 휴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계약을 늦춘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직장 자체를 네. 우리가 폐쇄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콜센터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일하는 이렇게 직장, 회사에서는 이제 방역 대책은 어떻게 좀 세워야 되는 겁니까? 네, 방역 대책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네. 방역이란 거는 이제 질병이 퍼지는 걸 막는 거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원칙을 저는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감기 증상 좀 있어도 출근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밀접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기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회사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허용을 해줘갖고 하루나 네. 이틀 정도는 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치료제나 이제 예방 백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항체 탐지 단백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네, 해주실까요? 뭐 국내 연구진이 일단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네. 우리 몸 안에서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네. 항체가 형성이 됐다는 말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항체를 쉽게 잘 감지해낼 수 있는 단백질 이것을 활용을 해서 항체를 중항체를 발견을 해서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제 개발로 이어져서 상용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해 볼 그 수 부분이 있을까요? 항상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실험실 조건 하에서 어떤 특정 신약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을 일단 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효능이 입증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필요하거든요. 그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효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최소한 수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예. 네. 원래 어떤 신약 개발이 사실 되는 과정에서는요, 한 15년에 걸쳐서 5,000개, 10,000개의 후보 물질 중에 최종적으로 1개 정도가 남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임상시험의 단계도 대개는 한 단계가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네. 만들게 되죠. 물론 근데 이렇게 시급한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 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뭐 개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용화할 수 있고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거치려면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기대 섞인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좀 더워지면 이제 네. 봄이 됐고 더워지면은 좀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도 있고 또 이게 또 여름에는 좀 수그러들었다 가을 되면 다시 또 그렇죠. 다시 예. 확산이 될 수도 네, 있죠. 그렇다는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또 이것도 네. 학자들마다도 견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 독감 같은 경우에 계절성 독감은 제일 이제 유행하는 시기가 그해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그러니까 12월, 1월에 가장 피크 정점을 찍었다가 한 3월, 4월까지도 보통 독감이 유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그라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온과 습도거든요. 네.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가고 그다음에 습도도 7, 80%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복제 능력도 좀 떨어진다는 실험 연구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기온 때문만으로 그것이 완화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네.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 따뜻한 나라에서도 여전히 그 확진자는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면 또 요인이 뭐냐면 바로 환경적인 요인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환자 한 명이 있으면 그 좁은 실내 공간에서 많이 환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비말을 통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현재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봄 지나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네. 좀 잦아들 것으로 일단 예측은 합니다. 뭐 수학적 모델로 예측한 경우에도 최근에 국내에서도 한 6월 정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추측도 합니다만, 네. 근데 그건 하나의 추측, 예측이고요. 그거는 뭐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나라 밖 상황도 조금 짚어보도록 네. 하죠. 이 지금 특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 네. 아니겠습니까? 확진자 수가 지금 폭증을 했고 사망자도 지금 네.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탈리아 상황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탈리아를 보고 좀 많이 놀란 게 네. 거기에서는 뭐 우리나라처럼 신천지 혹은 병원 내에서 집단 발병 그런 보고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네. 아무리 봐도 그냥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좀 특이해 보입니다. 아마 그 잘 아시겠지만 또 초기에 그 중국인 입국 금지라든가 그런 걸 시행한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탈리아는. 그런데도 지금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북부 지역에 특히 중국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 됐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고령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약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노령 인구들이 많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통 70대, 80대에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퍼지면서 다시 우리가 만약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확산세를 막는 흐름으로 가더라도 다시 재유입 가능성은 없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가능성 없겠습니까? 네.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WHO에서도 팬데믹 선언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팬데믹이란 건 이제 대유행,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거든요. 근데 이걸 선언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팬데믹 전에는 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봉쇄 전략을 씁니다, 주로. 여기서 우리 봉쇄라는 게 물리적으로 어떤 지역을 막는다는 의미 이상으로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억제 정책이죠.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억제 정책이라는 거는 환자를 진단을 해내서 격리를 시킴으로써 예.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거든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유행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 봉쇄 정책이 아니고 이제 완화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더 그 사람들 지역 사회 내에서의 확산들도 퍼지지 않도록 하지만은 네. 또 정확한 그 치료를 네. 통해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완화 전략을 시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좀 주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2009년 신종 플루 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나라에서 발생을 해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치명률이 일반 그 토착 계절성 독감보다 좀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0.0 몇 %로. 그래서 오히려 많은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 제약회사들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아직까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네. 좀 주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팬데믹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100개 국가가 넘고 네. 많은 나라에서 환자가 계속 확산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팬데믹이 선언이 되면 기본적으로 대유행이 되게 되면요. 네. 여행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과 다 고려했을 때는 뭐 여행자는 그런 것들이 좀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네, 팬데믹 선언에 상당히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네.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역유입 아까 가능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중국이 지금 딱 그런 상태일 겁니다. 네.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에 하루에 확진자 수가 몇십 명 수준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시 중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재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유행 아직 선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역유입을 막기 위해서 당연하게 그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항만 그쪽에서 네. 검역들을 좀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 방역 당국 역시 지금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 여기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